자, 6.3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끝난 지 이제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청년층 표심을 제대로 못 읽었다. 뭐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좀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정민철 부의장 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서울시장 패배는 네. 너무 뼈아픈 패배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 그래서 서울시장을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선에 패배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뭐 지금 서울시장이 패배하게 된 그 요인이요. 단순하게 뭐 정원 후보가 못했다든지 혹은 정원 캠프가 못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방송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또 정원호 캠프까지는 아니었지만 후보님과 소통하고 네. 또 뒤늦게 제가 서울시장 패배할 것 같다고 예언 또 경향TV에서 했었는데 그래요. 그 이제 지선 한 달 전부터 네. 급하게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문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아, 문화 전쟁에서? 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이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문화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이재명 정부는 늘 악마와 당해왔고 청년층 사이에서 이재명은 이상한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면 전능하거나 지능이 낮거나 멍청한 것 이런 인식이 청년층들의 주류일 만큼 네. 문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조언을 많이 드렸었어요. 뭐 이렇게 컨텐츠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적 챌린지 있었잖아요. 주적 챌린지. 네, 지방선거 후보자들한테 찾아가서 저 주적 챌린지 보자마자 바로 이건 이렇게 대응합니다라고 조언을 드렸고 영상을 통해서도 후보자님들께 전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후보자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았던 건 지방선거 거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청년층 사이에서 민주당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저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이상하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게끔 문화전쟁이 시작됐던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때 이 모든 컨텐츠들이 쌓인 상태에서 문화전쟁에서 패배한 상태로 투표에 들어갔던 거고 두 번째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쪽이 지금 극우 진영과 국민의힘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극우들이 오세훈 캠프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캠프는 지금 어떻죠? 굉장히 절박했잖아요. 그들에게 모든 정권을 다 부여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각 있고 센스 있고 때로는 정말 허위 정보까지도 그리고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마타도적인 공격까지 모든 게 다 하루 안에 컨텐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정원호 후보가 무슨 말을 하면 네. 당일에 20대 극우 그 컨텐츠 팀이 빠박 움직여가지고 오세훈 후보랑 정원호 후보를 악의적으로 붙여가지고 오세훈은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 당당하고 네. 다 엎어치는 사람 정은호 후보는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문화전쟁에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도 그리고 사실은 전 문화전쟁의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이라는 게 젊은 세대가 따로 보는 거 늙은 세대 뭐 나이 든 세대가 따로 보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전 세대에게 통일된단 말이죠. 네. 컨텐츠는. 근데 전 세대에게 20대가 만들어내는 20대 그우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이번엔 먹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네. 정민철 부의장이 지금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귀담아 들으려고 보는데, 근데 그게 먹히는 구조가 뭐냐? 저는 어떤 분노와 상실의 감정에 호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문화적 코드라는 게. 문화적 코드. 예,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린다고 민주당 안 찍고 집 없는 청년은 기회 사다리를 왜 차버리냐 네. 전월세 얘기하면서 안 찍고 그러니까 집 있으면 있다고 안 찍고 집 없으면 없다고 안 찍어. 그런데 청년들은 20, 30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 사다리를 우리는 왠지 상실, 박탈 이런 감을 느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적 코드라는 게 그게 표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심층적으로는 이제 가장 실업률이 높은 계층 또 기회가 이제 그 확실하지가 않고 불안정한 청년 계층에다가 이렇게 불쏘시개를 뭔가 어떤 그 하나의 굉장히 설명력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어떤 불쏘시개를 제공하면은 이게 타오른다는 그 구조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서울이 말입니다.
지금 이 어떤 시장 선거에서 그래서 자산 선거라 그러지만은 부동산의 전쟁터가 이미 된 거예요. 서울은 기회 전쟁터가 이미 돼 있고 그 위에서 투표를 한 건데 네. 올해 우리나라 자산 진입 개수가 0.625로 역대 최고입니다. 그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14%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거기에다 전월세 대란이 겹쳤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전쟁터가 벌어진 거예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서울 인구가 저기 계속 감소돼 와가지고 네. 20년 전에 경기도하고 서울 인구가 같았습니다. 어. 근데 지금 경기도가 400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서울 인구보다 여긴 계속 빠지고 나갔고. 거긴들은 이게 뭐냐면 부동산으로 퇴출된 거거든. 아. 저기 청년층 위주로 퇴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쟁터가 벌어지는데 올해 여기 서울에서 일단은 어떤 그 자산 소득이 말이죠. 노동 소득에 비해서 성장률이 3배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땀 흘려 노동하는 것보다 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하는 돈이 수익률이 3배가 더 좋아요. 그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벌어져. 그게 거기에 강서와 강남의 차이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야. 자꾸. 이런 구조 위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위에서 그런데 일단은 이런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예컨대 뉴욕 시장 맘다니 같이 이런 걸 정면으로 도전하고 깨트리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겠다는 얘기. 근데 오세훈은 뭐냐면은 랜드마크 만들고 그렇죠. 개발을 해서 네. 이 아파트값 서민 올려주겠다. 주거 안정이 아니라 네. 오히려 내가 가진 자산가를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욕망을 자극하는. 이게 먹혀든단 말이에요. 그 뒤에 정원호 후보는 쫓아간 거란 말이에요. 쫓아갔다. 그러니까 네. 차별점이 없었고 그냥 쫓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아주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네, 게 뭐냐면은 이 문제의 본질은 계층과 세대 간의 내전적 양상으로 서울이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정글의 법칙으로 자산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직시하고 이제는 초월하고 극복할 거냐 아니면 적당히 개혁은 밀어놓고 안주할 거냐 난 아주 엄중한 문제라고 봐. 이게 지금 전에는 강남 3구 정도였는데 이제 한강벨트 전체가 넘어가고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서울 전체로 확산되게 생겼어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그 현상 또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나 이런 걱정, 뭐 세대 간의 갈등이나 격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거 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왜 선거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만해서 그렇죠. 오만했다. 네, 어차피 이길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40, 50, 60이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지금 2030 청년들부터 위험한 거 알지만 일단 마땅한 해결책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정책을 파격적으로 뭐 선명성 있게 가자니 무섭고 불안하고 네. 이런 감정들을 저는 정원호 캠프 출입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갖고 있는 모든 색깔과 모든 특장점들을 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선대위가. 그리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정원호 후보의 가장 특장점은 트위터입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원래 2030 여성들 기반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정치인이었어요. 그 덕분에 성동구가 일을 잘한다는 게 더 알려졌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트위터를 하시니까 네. 정원호 후보가 일을 잘한다, 이 인식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대위 때 선대위에서 트위터 못 하겠습니다. 트위터 안 굴러갔어요. 원래 그 트위터를 그렇게 하던 팀들 다 예. 다른 일 하게 됐습니다. 전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 2030 여성들 표심이 가장 많이 안 나온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었구만. 정원호의 입을 막았고, 네. 그리고 정원호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감추려고 노력 많이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 정책들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들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왜 그렇게 따라가기 급급하냐? 이게 문화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민주당이 무슨 정책을 내놓든 악마화를 너무 쉽게 당하고 뭐 시민들 사실 난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예.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레거시 언론에서는 언론 개혁 문제도 있고, 또 젊게 와서는 SNS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축소되는 거죠.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그러면 문제될 일을 다 빼버리자. 우리 문화 전쟁에서 이길 자신 없어. 선봉장에 나서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왜 성공시키겠다는지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악마화라도 당하지 말자.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네, 중앙당의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이 없었다, 부재했다, 아니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일함이라고 봐요. 안일함이 예, 있었다. 안일함이 있는데 예. 일단은 저는 좋은 예방 주사를 역설적으로 맞았다. 아 이번에 이번에 아주 센 백신을 맞은 거예요. 센 백신을 맞. 예, 우리 초기에 그 코로나 때 센 백신 나와서 백신 맞으면 어질어질해가지고 저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 그랬어요. 그때 맞아요. 네. 원래 백신은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았거든. 지난달에 네, 그거 하면 사흘은 몸살 걸린 것 같아. 그렇죠. 일 못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이런 아프죠. 아픔은 필요한 아픔이라고 봐요. 나는 저기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 여기서 한번 느낌표를 찍어줬다는 데 대해서는 네. 네. 나는 오히려 필요한 아픔이라고 보는데 우리 저 정 부의장 같은 네. 분들이 이제 입이 터져야 돼. 그렇죠. 자기 입이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저기 박근혜 탄핵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네. 수능이 끝나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음, 고3 수능생들이 네. 아 맞아. 시험 끝나자마자 새벽 3시까지 집회하며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자기 이야기. 자유 발언을. 그때 그 이어갔었죠. 느끼는 해방감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 부의장 같은 분들한테는 기회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탄핵 때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는 이제 젊은층이 어떻게 보면은 더 열변을 토하면서 이 지금 시스템이 안 된다, 네. 이 정권이 안 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잘 안 알려지고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잘 알리고 민심을 제일 가까이 듣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네. 들으면서 그걸 선거 전략으로 활용해야 되고 써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상 패배했다는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네. 당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